저 도둑년을 당장 내쫓아라. 양반집 안주인의 서슬퍼런 불호령 한마디에 하인 모녀는 차가운 빗속으로 내몰렸습니다. 도둑 누명을 쓰고 억울함을 호소해 보아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지요. 갈 곳 없어진 두 모녀는 정처 없이 산길을 헤매다가 낡은 초가집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당장 입에 넣을 것이 없어 풀뿌리로 허기를 달래야 할 만큼 막막한 형편이었습니다. 그러다 얼마 후 그들을 내쫓았던 주인 집에서 제발 돌아와 달라고 간곡히 사정합니다. 대체 이 두 모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지금부터 기가 막힌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옛날 어느 고을에 기와 지붕을 단정하게 올린 양반집이 한 채 있었습니다. 담장 안에는 사랑채와 안채가 들어서 있었고 장독대와 우물도 있는 제법 큰 집이었지요. 그 집에는 최씨 부인이라 불리는 안주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최씨 부인은 고운 비단 치마를 즐겨 입었고 머리에는 늘 은비녀 하나를 정갈하게 꽂고 다녔습니다. 집안 살림에 깐깐했고 체면도 무엇보다 중하게 여겼지요. 그리고 그 집에는 부인의 사대 독자인 명제 도련님이 있었습니다. 아직 어려서 세상 물정을 잘 모르는 아이였습니다. 그 집에는 명순이라는 여자 하인이 있었고 그녀에게는 어린 딸 이슬이가 있었습니다. 명순의 하루는 닭이 울기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늘이 아직 캄캄한 새벽에 명순은 먼저 눈을 떴지요. 몸을 일으킬 때마다 어깨와 허리가 욱신거렸습니다. 전날 물동이를 여러 번 나르고 밤늦게까지 빨래를 삶아 널었던 탓이었습니다. 그래도 명순은 잠든 이슬이를 한번 돌아보고는 조용히 방문을 열고 나섰습니다. 그날도 명순은 새벽부터 마당을 쓸고 부엌 아궁이에 불을 지피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부인의 아침상을 제때 올리려 서둘러 손을 놀리고 있는데 안채 쪽에서 최씨 부인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지요. 명순아 당장 이리 와 보거라. 명순은 손에 묻은 물을 미처 털새도 없이 안채로 달려갔습니다. 최씨 부인은 방 한가운데 서서 장안과 이부자리 쪽을 번갈아 살피고 있었습니다. 방 안은 이미 깨끗했습니다. 이불은 반듯하게 개어져 있었고 선반 위 물건들도 가지런히 놓여 있었지요. 하지만 부인의 눈에는 그것으로도 모자랐습니다. 이 방구석이 내 눈에는 정돈된 것처럼 보이느냐. 명수는 얼른 무릎을 굽히다시피 하며 방 안을 살폈습니다. 최씨 부인은 말없이 선반 아래를 손끝으로 쓱 훑었습니다. 그러자 가느다란 먼지 한 줄이 손끝에 묻어나왔지요. 눈여겨보지 않으면 보이지도 않을 만큼 적은 먼지였습니다. 이것도 내 눈에는 깨끗하다고 보이느냐. 최씨 부인은 장 안에 있던 옷가지까지 모조리 다시 꺼내놓게 했습니다. 비단 저고리는 색별로 다시 포개어 놓아야 했고 치마는 단 한 치의 어긋남 없이 정갈하게 접어 넣어야 했습니다. 향주머니는 제자리를 찾아야 했으며 비녀함 역시 모서리가 반듯하게 맞닿아야만 했습니다. 명순이 겨우 정리를 마치면 최씨 부인은 한 걸음 뒤로 물러나 매서운 눈길로 다시 훑어보곤 했습니다. 아니다. 저쪽 끝이 비뚤어지지 않았느냐. 다시 하거라. 명수는 굽힌 허리를 펴지도 못한 채 다시 옷가지를 들었습니다. 이미 물동이를 나르느라 팔의 기운이 다 빠져나간 상태였으나 명수는 손가락 끝에 온 힘을 모아 접고 또 접기를 반복했습니다. 겨우 끝났는가 싶으면 이번에는 이부자리와 방석이 문제였습니다. 방석도 다시 반듯하게 놓아라. 저렇게 삐져나온 것이 내 눈에는 보이지 않는단 말이냐. 맞다니. 명수는 방석을 들어 올려 모서리를 세심하게 맞추었습니다. 문갑 위에 놓인 찻잔의 위치도 다시 잡아야 했고 문지방 아래 손가락이 겨우 닿는 틈새까지 걸레로 싹싹 훑어내야 했습니다. 최씨 부인은 물건 하나가 미세하게 비뚤어져 있어도 결코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었습니다. 단순히
깔끔한 성격을 넘어 집안의 모든 기물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맞물려야만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명순이 무릎을 꿇고 방바닥을 닦고 있을 무렵이었습니다. 부엌 쪽에서 무언가 끓어넘치는 냄새가 희미하게 번져왔습니다. 순간 명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궁이 위불에 올려둔 국솥이 머릿속을 스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최 씨 부인은 명순에 타 들어가는 속도 모른 채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문지방을 다시 닦아라. 아직 먼지가 그대로 남아있지 않느냐. 명순은 대답 대신 걸레를 꽉 짜서 다시 바닥에 손을 댔습니다. 무릎은 이미 시큰거리고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지만 그저 묵묵히 손을 놀릴 뿐이었습니다. 구구절절 변명을 늘어놓아 봐야 모진 핀잔만 더 돌아올 것이라는 사실을 오랜 세월을 통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겨우 방 정리를 매듭짓고 부엌으로 한달음에 달려갔을 때는 이미 국물이 솥뚜껑 가장자리를 타고 넘쳐 흘러 아궁이 옆바닥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명수는 서둘러 주변을 정리하고 다시 밥상을 차려 안채로 들였습니다. 수놓은 자리 하나 흐트러지지 않게 숨을 죽이며 상을 내려놓았으나 최 씨 부인은 국 한 숟갈을 떠먹어 보더니 곧바로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간이 너무 짜구나. 내 정신이 이 모양이니 음식인들 제대로 되겠느냐. 명수는 고개를 깊이 숙인 채 상을 물렸습니다. 방 안에서 옷을 개고 문지방을 닦느라 국이 졸아든 탓이었으나 그 사정을 입 밖으로 꺼낼 수는 없었습니다. 명수는 다시 부엌으로 돌아가 물을 조금 더 붓고 국을 다시 끓여냈습니다. 그날 오후에는 장터 심부름까지 맡게 되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저녁상에 올릴 두부와 굵은 소금을 사오라며 엽전 몇 푼을 쥐어주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몇 번이고 엄하게 일렀습니다. 쓸데없는 곳에 한눈 팔지 말고 곧장 다녀오너라. 특히 두부는 으깨지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해서 들고 와야 한다. 명수는 허리를 굽혀 짧게 대답하고는 장터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다리가 천근만근 무거웠으나 걸음을 늦출 여유 따위는 없었습니다. 장을 보고 돌아오는 시간이 조금이라도 지체되면 상전의 불호령이 떨어질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명수는 시킨 물건들을 빠짐없이 사서 소중히 품에 안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장터 어귀에 좁은 골목길에 이르렀을 때 담벼락 아래 기운 없이 기대앉아 있는 팔복 노인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팔복 노인의 안색은 누렇게 떠 있었고 가느다란 손마디는 힘없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길을 오가는 행인들은 그를 힐끗 쳐다보기만 할 뿐 저마다 제 갈 길을 가느라 바빴습니다. 명순 역시 처음에는 그저 지나치려 했습니다. 걸음이 늦어지면 상전의 매서운 꾸중이 기다리고 있을 것임을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몇 걸음 떼지 못해 그녀의 발길이 떴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노인은 벽에 몸을 기댄 채 고개조차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명수는 결국 가슴 깊이 한숨을 삼키고 다시 노인에게로 향했습니다. 품에 소중히 간직했던 잔돈을 꺼내 장터 귀퉁이의 죽장수에게 달려가 따뜻한 죽 한 그릇을 사왔습니다. 그녀는 노인 앞에 그릇을 내려놓으며 뜨거우니 천천히 드시라고 나직이 말했습니다.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그릇을 받았습니다. 명수는 지체할 시간이 없었음에도 노인이 죽을 몇 숟가락 넘기는 모습까지 확인하고서야 서둘러 발길을 돌렸습니다. 명수는 제 형편도 넉넉하지 못했으나 자신보다 더 곤궁한 일을 보면 결코 외면하지 못하는 성품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예상대로 최 씨 부인의 안색은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어찌 일이 늦었느냐는 추궁의 명수는 잠시 망설이다. 장터가 유독 북적였다고만 답했습니다. 팔복 노인을 도왔다는 이야기를 꺼내봤자 불호령만 떨어질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최 씨 부인은 못마땅한 표정으로 명순이 사온 물건들을 하나하나 꼼꼼히 살폈습니다. 그날도 명순은 장터에서 돌아오자마자 쉴 틈이 없었습니다. 곧장 부엌으로 들어가 저녁상을 차려냈고 상을 물린 뒤에도 그릇을 닦고 어질러진 집안을 다시 정리해야 했습니다. 어린 이슬 역시 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슬은 명순이 씻어놓은 그릇을 받아 하나씩 제자리에 옮겨 놓았습니다. 부엌일이 끝날 때까지 말없이 어머니 뒤를 따르며 제 손길이 닿는 대로 일을 거들었습니다. 그러다 잠시 숨을 돌릴 틈이 생기면 담벼락 아래 쪼그리고 앉아 나뭇가지로 흙바닥에 글자를 새겨보곤 했습니다. 썼다 지우기를 반복하는 그 시간은 이슬이 홀로 보내는 유일하고도 짧은 휴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오래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최 씨 부인은 이슬이 잠시 앉아있는 꼴을 보지 못하고 할 일 없이 처박혀 있느냐며 날카롭게 쏘아붙였고 명순이 잠시 허리를 펴는 순간에도 어김없이 다른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두 모녀는 그럴 때마다 서로 서글픈 눈길만 주고받으며 묵묵히 다시 손을 움직일 뿐이었습니다. 깊은 밤이 되어서야 명수는 겨우 고단한 몸을 누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리에 누웠다고 곧장 편히 쉴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깨는 욱신거렸고 무릎은 시큰거렸으며 허리는 뒤척이기조차 힘들 만큼 통증이 심했습니다. 갈라진 손마디 사이로 찬바람이 스며드는 고통스러운 밤이 많았습니다. 명수는 내일은 조금이라도 나아지기를 기도하며 간신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렇게 통증을 견디다 설잠이 들면 어느새 또다시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그것이 명순의 고단한 하루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는 늦은 오후였습니다. 명재 도련님은 어머니의 방안을 살금살금 훔쳐보았습니다. 최 씨 부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명재의 시선에 화장대 위에 놓인 비녀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지는 햇살을 머금은 비녀가 눈부시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비녀는 최 씨 부인이 무척이나 아끼던 물건이었습니다. 명재는 슬며시 손을 뻗어 그것을 챙겼습니다. 그날은 마을 건너편 양반집 친구를 만나러 가는 날이었고 친구들 앞에서 무엇인가 하나쯤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직 철없는 아이의 눈에는 그저 예쁘고 귀한 물건 하나로만 보였을 뿐입니다. 명재는 비녀를 품속에 넣고 대문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한나절이 지나 집으로 돌아온 명재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친구 집 마당에서 한참을 뛰어놀다가 어느 순간 비녀가 없어진 것을 뒤늦게 알아챈 것이었습니다. 들판을 뒤지고 담장 아래를 살피며 왔던 길을 다시 돌아보았지만 은비녀는 끝내 찾지 못했습니다. 명재는 안절부절 못한 채 방 안으로 들어가 이불을 머리끝까지 끌어당겼습니다. 어머니에게 크게 꾸중을 들을 것이 두려웠습니다. 아니 꾸중보다 더 무서운 것은 자신이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알게 된 그 순간의 두려움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끝내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두려움이 양심보다 조금 더 컸던 것입니다. 저녁이 되자 최 씨 부인이 화장대 앞에 앉았습니다. 비녀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최 씨 부인의 얼굴이 순식간에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부인은 방안을 구석구석 뒤지고 화장대 서랍도 하나하나 열어보았지만 은비녀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부인은 곧장 마당으로 나와 큰 소리로 하인들을 불렀습니다. 집안이 금세 발칵 뒤집혔습니다. 부인의 눈길은 곧 두 모녀에게 향했습니다. 그날 안채와 부엌을 오간 사람은 명순과 이슬뿐이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그 사실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여겼습니다. 의심은 순식간에 두 모녀에게 쏟아졌습니다. 명수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도 떨리고 목소리도 떨렸지만 명수는
애써 고개를 들고 말했습니다. 마님 소인은 결코 그런 짓을 한 적이 없사옵니다. 하늘에 맹세코 손대지 않았습니다. 이슬도 어머니 곁에 무릎을 꿇고 울음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마님, 저희 어미는 그런 사람이 아니옵니다. 제발 믿어 주시옵소서. 하지만 최씨 부인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말이 곧장 떨어졌습니다. 천한 것들은 귀한 물건만 보면 욕심이 나는 법이지. 명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억울했지만 더는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이슬은 끝내 참지 못한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이 집에서 일해온 긴 세월이 그 순간 아무 소용도 없게 된 듯 했습니다. 최씨 부인은 당장 짐을 챙겨 나가라고 했습니다. 두 모녀는 변변한 짐도 제대로 꾸리지 못했습니다. 명수는 떨리는 손으로 딸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이슬은 울음을 꾹 참고 대문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방 안에서는 명재가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보이는 마당에서는 명순과 이슬이 고개를 숙인 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명재의 입술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말을 해야 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한마디만 하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명재는 끝내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하늘은 어두웠고 곧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대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빗소리와 함께 어둠 속으로 퍼져나갔지요. 이슬은 한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굳게 닫힌 대문 안에서는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명수는 말없이 딸의 손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빗속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어둠은 두 모녀의 뒷모습을 조금씩 삼켜갔지요. 명재가 그날 밤 끝내 하지 못한 말은 오래도록 아이의 가슴에 죄로 남게 되었습니다. 비는 밤새도록 그치지 않았습니다. 명순과 이슬은 빗속을 걸었습니다. 갈 곳이 없었지요. 아는 사람, 집 문을 두드릴 형편도 아니었습니다. 누명을 쓰고 쫓겨난 하인 모녀를 선뜻 받아줄 사람이 있을 리 없었지요. 두 사람은 그저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이슬의 집신 안으로 빗물이 스며들어 발이 시렸고 명순의 저고리도 흠뻑 젖어 몸에 달라붙었지요. 바람이 불 때마다 젖은 옷이 살에 들러붙어 몸이 절로 떨렸습니다. 그래도 명수는 딸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이슬이 비탈길에서 미끄러질 듯하면 먼저 손을 잡아주었고 돌부리에 걸려 휘청이면 팔을 뻗어 붙잡아 주었지요. 두 사람은 말이 없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고 입을 열면 금세 울음이 터질 것만 같아 서로 말없이 걸을 뿐이었습니다. 한참 상기서 쪽으로 올라갔을 때였지요. 숲 사이로 낡은 초가집 한 채가 보였습니다. 문은 삐걱거렸고 흙벽에는 여기저기 틈이 나 있었지요. 방 안은 습기와 먼지로 가득했고 오래 비어있던 집 냄새가 났습니다. 처마 끝은 내려앉아 있었고 기둥 하나는 한쪽으로 기울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사람이 살지 않은 집이 분명했지요. 그래도 비를 피할 지붕은 있었습니다. 명수는 이슬의 손을 잡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젖은 옷자락을 손으로 짰습니다. 이슬이 어머니를 올려다보자 명수는 아무렇지 않은 듯 인매를 다잡고 낮게 말했습니다. 지붕이 있으니 됐다. 오늘 밤은 여기서 쉬자꾸나. 그 말이 전부였습니다. 억울함도 서러움도 다 그 짧은 말 뒤로 삼킨 것이었지요. 이슬은 어머니의 손등을 꼭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등을 기대고 낡은 방바닥에 앉아 빗소리를 들었습니다.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빗소리가 방 안에 오래 울렸고 이슬은 입술을 깨문 채 눈을 감았지요. 이튿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먹을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슬을 부엌에도 남은 것이 없었지요. 이슬은 새벽부터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이른 봄 산자락에는 쑥이며 냉이 달래가 드문드문 올라와 있었습니다. 이슬은 치마폭을 모아
나무를 캐고 또 캤지요. 손끝이 흙투성이가 되도록 산을 훑었습니다. 어떤 날은 한 줌밖에 캐지 못해 빈 치마폭을 내려다보며 한참 서 있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빈손으로 돌아오는 날은 없었지요. 명수는 이슬이 정성껏 캐온 나무를 가마솥에 넣고 물을 넉넉히 부어 끓여냈습니다. 소금기조차 제대로 돌지 않는 묽은 죽이었으나 두 사람은 마주 앉아 그것을 세상 무엇보다 소중한 양 나누어 먹었습니다. 서로에게 한 숟가락이라도 더 먹으라며 그릇을 밀어주던 모녀는 결국 사이좋게 반씩 나누고 나머지는 다음 끼니를 위해 궤 속에 소중히 넣어 두었습니다. 초라하기 그지없는 밥상이었음에도 두 모녀는 그 앞에서만큼은 비굴해지지 않고 정갈하게 허리를 펴고 앉아 식사를 마쳤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가고 또 다른 날이 밝아왔습니다. 명수는 마을 안악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챗바느질거리를 얻어왔습니다. 선비의 도포솔기를 받고 아이들의 해진 저고리를 수선하며 혼수 보자기에 자수를 놓는 일이 밤늦도록 이어졌습니다. 희미한 등잔불 아래에서 쉴 새 없이 바늘을 놀리다 보면 어느새 손가락 끝에 붉은 핏방울이 맺히곤 했습니다. 눈앞이 침침해져 바늘기를 찾기조차 힘겨운 상황에서도 명수는 자식을 굶기지 않겠다는 일념으로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이슬은 우연히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가 그 거칠어진 살결에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습니다. 명수는 놀란 기색을 보이는 딸을 보며 그저 아무 일 아니라는 듯 슬그머니 손을 뒤로 감추고는 딸의 머리칼을 한번 다정하게 쓸어줄 뿐이었습니다. 이슬은 이른 새벽이면 산에 올라 나무를 캤고 낮이 되면 장터 귀퉁이에 앉아 그것을 팔았습니다. 어린아이가 시장 바닥에 쪼그려 앉아 나물 한 움큼을 내밀고 있어도 무심하게 지나치는 행인이 태반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값을 턱없이 깎으려 들었고 또 어떤 이는 어미는 어디 가고 아이만 혼자 나왔느냐며 퉁명스럽게 핀잔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슬은 말없이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가격을 낮추어 주었습니다. 단 한 푼이라도 벌어 돌아가는 것이 빈손으로 가는 것보다 나았기 때문입니다.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 초가집으로 돌아올 때면 명수는 어김없이 살인문 앞에서 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이슬의 모습이 보이면 마당 끝까지 버선발로 뛰어나와 짐을 대신 받아들었고 방 안으로 데려가 고생한 딸의 발을 정성껏 씻겨 주었습니다. 이슬은 이런 어머니의 따뜻한 보살핌이 있었기에 모진 나날을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하루 한 끼를 걱정해야 할 만큼 팍팍한 형편이었지만 두 모녀는 자신들보다 더 고달픈 이들을 보면 결코 외면하지 못했습니다. 한 숟갈의 곡식과 한 벌의 옷가지조차 아쉬운 상황에서도 남의 어려운 사정을 보고 그냥 지나치는 일은 끝내 하지 못했습니다. 한 번은 장터 오르막길에서 물동이를 이고 위태롭게 걸음을 옮기던 팔복 노인을 만났습니다. 굽은 허리를 지팡이에 의지한 채 한 발씩 내딛는 노인의 어깨 위에서 물동이는 금방이라도 미끄러질 듯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이슬은 그 모습을 보자마자 망설임 없이 한달음에 달려가 팔복 노인의 곁에 섰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대신 들어드릴게요. 이슬은 그렇게 말하며 제 몸집만 한 물동이를 조심스럽게 받아들었습니다. 어린 소녀의 몸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무게였으나 이슬은 이를 악물고 노인의 집 앞마당까지 물을 날라다 주었습니다. 팔복 노인은 깜짝 놀란 얼굴로 이슬을 바라보며 연신 고맙다는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러나 이슬은 수줍게 웃으며 괜찮다는 말만 남기고 돌아섰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양 어깨가 짓눌려 뻐근했으나 이슬은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선행은 비단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몸이 좋지 않아 산에 올라 나무를 캘 수 없는 이웃집 안악이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 명수는 다음 날 새벽 산으로 향하며
자신의 목보다 조금 더 많은 나무를 케어와 남몰래 챙겨주곤 했습니다. 본디 넉넉하지 못한 살림이었기에 나무를 한 줌 더 캐는 일조차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명수는 쑥이든 냉이든 혹은 달래든 가리지 않고 치마폭이 넘치도록 꾹꾹 눌러 담아 산을 내려왔습니다. 그녀는 집으로 곧장 향하는 대신 몸이 좋지 않아 누워있는 안악의 집 대문에 먼저 들렀습니다. 명수는 대문 앞에 정성껏 캔 나무를 가만히 내려놓고 조용히 몸을 돌렸습니다. 그러다 인기척을 느낀 안악이 급히 문을 열고 나와 이것을 왜 또 두고 가느냐며 그녀를 붙잡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명수는 수줍게 손을 내저으며 말했습니다. 그리 대단한 양도 아니니 오늘은 죽이라도 쑤어 드시라는 것이었습니다. 말은 그렇게 담담하게 했으나 사실 그 나물은 명순과 이슬모녀가 하루를 더 버티기 위해 아껴두어야 할 귀한 양식이었습니다. 두 모녀는 이토록 선한 마음씨까지 꼭 닮아 있었습니다. 장터에서 죽 한 그릇을 사들고 허름한 처마 밑에 앉아 있을 때면 끼니를 얻어먹지 못한 아이들이 그 앞을 서성이는 날이 많았습니다. 누더기 옷을 걸친 아이가 이슬의 손에 들린 그릇을 애처롭게 쳐다보며 차마 발걸음을 옮기지 못하고 있으면 이슬은 짐짓 모르는 척하며 먼저 숟가락을 들지 않았습니다. 배가 고픈 눈망울은 애써 숨기려 해도 숨겨지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슬은 아무런 말 없이 그릇을 내밀었습니다. 처음에는 머뭇거리던 아이도 몇 번의 권유를 받고서야 두 손으로 그릇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러고는 행여 누가 빼앗기라도 할까 싶어 허겁지겁 그릇을 비워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으면 이슬 역시 배가 몹시 고팠지만 이상하게도 제 몫을 빼앗겼다는 생각은 조금도 들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저녁에 집에 돌아가 어머니와 무엇이라도 나누어 먹으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빈 그릇을 돌려받고 나면 이슬은 배를 움켜쥔 채로도 그 아이의 얼굴을 한 번 더 따뜻하게 바라보곤 했습니다. 명수는 그런 딸을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지켜보다가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해주었습니다. 남들 눈에는 우리가 가진 것 하나 없어 보여도 사람의 도리만큼은 절대로 잃지 말아야 한다고 말입니다. 이슬은 어머니의 말씀을 들으며 어린 나이임에도 그 뜻을 어렴풋이 알 것 같았습니다. 먹고 사는 일이 아무리 고달프고 힘들어도 그 때문에 사람의 마음까지 메말라서는 안 된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래서인지 이슬은 힘겨운 나날이 이어져도 남의 딱한 사정을 보면 언제나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명순의 가르침이 단지 말로만 남은 것이 아니라 어느새 딸의 몸가짐에까지 깊이 밴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모녀는 산기태의 작은 초가집에서 봄을 보내고 뜨거운 여름을 견뎌냈습니다. 바람이 새어드는 벽 틈은 지프로 꼼꼼하게 막았고 무너진 부엌 아궁이는 진흙을 이겨 다시 발랐습니다. 마당에는 작은 텃밭을 일구어 상추와 시금치를 정성껏 심었습니다. 집은 여전히 낡고 초라했으나 두 사람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서서히 사람 사는 집다운 온기가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위태롭던 초가집도 두 모녀의 끈질긴 생명력과 함께 버티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그해 가을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장터에서 나무를 팔고 집으로 돌아가던 이슬은 좁은 골목 끝자락에서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가는 장터 한쪽 구석에 팔복 노인이 차가운 바닥에 쓰러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팔복 노인의 숨은 가빴고 얼굴은 붉은 열기로 가득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바짝 메마른 입술과 힘없이 늘어진 손발은 그의 상태가 얼마나 위태로운지를 고스란히 보여주었습니다.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를 한번 힐끗 쳐다보고는 약속이라도 한 듯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괜한 일에 휘말려 번거로워질까 두려웠거나 타인의 사정에 무관심했기 때문이겠으나
이유는 달라도 외면하는 모습은 모두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슬은 그 자리에 멈춰서고 말았습니다. 이슬은 노인 곁에 쪼그리고 앉아 그의 어깨를 조심스레 흔들었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십니까? 이슬의 물음에 노인의 눈꺼풀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간신히 숨은 붙어 있었지만 몸에서는 불덩이 같은 열이 올랐습니다. 손끝만 살짝 닿아도 뜨거운 기운이 그대로 전해질 정도였습니다. 이슬은 곧장 일어나 어머니를 불렀고 명수는 딸의 목소리에서 예사롭지 않은 일이 생겼음을 직감하고 서둘러 달려왔습니다. 쓰러진 팔복 노인을 내려다보는 명순의 얼굴에는 찰나의 망설임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자신들의 형편이 얼마나 어려운지는 누구보다 명순 스스로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당장 한 사람 몫의 끼니를 더 마련해야 하고 하룻밤 묵어갈 자리도 내어주어야 하는 처지였습니다. 자칫 일이 잘못되면 감당하기 힘든 짐을 떠안게 될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명수는 오래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눈앞에서 죽어가는 사람을 두고 차마 발길을 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명수는 허리를 낮게 숙여 팔복 노인을 등에 업었습니다. 등에 닿는 노인의 몸은 생각보다 너무나도 가벼웠습니다. 살점이라고는 거의 남지 않아 등에 닿는 느낌이 앙상하기만 했습니다. 얼마나 오랜 시간 굶주리며 떠돌았는지 그 가벼운 몸무게가 오히려 명순의 마음을 더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이슬은 흘러내리는 노인의 팔을 받쳐들고 어머니를 따라 걸었습니다. 가을에는 저물어가고 산 그림자도 장터 끝자락까지 내려앉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모녀는 노인을 방 안에 눕혔습니다. 명수는 아궁이에 손물을 올렸고 이슬은 행주를 적셔 노인의 이마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그러나 열은 좀처럼 내리지 않았습니다. 명수는 죽을 끓였고 이슬은 물수건을 갈아주었습니다. 노인은 신음을 흘렸고 두 모녀는 번갈아가며 그의 곁을 지켰습니다. 새벽닭이 울 무렵이 되어서야 노인의 숨소리가 잦아들기 시작했습니다. 이튿날도 그 다음 날도 두 모녀는 정성을 쏟았습니다. 노인이 의식을 되찾지 못하는 동안에도 죽을 떠먹이고 입술을 적셔주며 간호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에야 팔복 노인은 겨우 눈을 떴습니다. 멍한 눈으로 천장을 바라보던 노인은 곁에 앉아있는 이슬을 발견하고 입술을 미세하게 달싹였습니다. 이슬이 따뜻한 죽그릇을 내밀자 노인은 바들바들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받아들었습니다. 한술 두술 힘겹게 죽을 넘기던 노인의 눈가가 이윽고 촉촉해졌습니다. 무슨 까닭으로 이런 늙은이를 거두어 주셨습니까? 명순이 조용히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르신이 쓰러져 계시는데 어찌 그냥 지나칠 수 있겠습니까? 노인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떨군 채 숨을 고르더니 이내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주름진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평생을 모질고 힘들게 살아온 사람에게는 타인의 작은 손길이 그 무엇보다 크게 와닿는 법이었습니다. 며칠이 더 지나자 팔복 노인은 조금씩 기운을 차렸습니다. 미음도 제법 잘 넘기게 되었고 물도 남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실 수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드디어 방 안에 앉아 꼿꼿이 허리를 펴게 된 날, 팔복 노인은 자신을 돌봐준 두 모녀를 가만히 응시하다가 천천히 입을 떼었습니다. 내 이름은 팔복이라 하오. 젊은 시절에는 대궐 안에서 의수를 행하던 의관이었소이다. 명순과 이슬은 경악한 표정으로 팔복 노인을 쳐다보았습니다. 저작거리 한 구석에 쓰러져 있던 그 초라한 노숙의 차림새와 궁궐의 의관이었다는 신분이 도저히 하나로 겹쳐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팔복 노인 역시 그들의 의구심, 어린 시선을 느꼈는지 잠시 눈을 감았다가 이내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젊은 시절의 팔복은 고란에서 고귀한 분들의 병세를 돌보던 유능한 의원이었습니다.
그는 손끝이 매서우며 습득하는 속도가 남달라 윗분들의 두터운 신망을 얻었습니다. 고치기 힘든 고질병을 다스렸다는 이야기도 예사로 들려왔지요. 허나 어느 해 봄날 걸레 약방에서 귀중한 약재들이 증발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산삼이나 우황같이 귀하디귀한 약재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입니다. 대궐안은 온통 소란스러워졌고 누군가는 이 허물을 짊어져야만 했습니다. 그 비난의 화살이 팔봉에게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판이했습니다. 실제 약재를 가로챈 이는 약방에서의 입지를 다지려던 다른 자였습니다. 그 자는 간교하게도 팔봉에게 혐의가 가도록 판을 짰고 팔봉과 반목하던 윗사람은 굳이 진위를 가리려 애쓰지 않았습니다. 궁이라는 곳은 시비곡직을 따지기보다 당장 책임을 물을 희생양 하나를 더 갈구하는 곳이었으니까요. 결국 팔봉은 변변한 소명 기회조차 얻지 못한 채 궁성 밖으로 축출되었습니다. 수중에 든 것도 없고 돌아갈 곳도 없었으며 나의 원통함을 귀담아 들어줄 이조차 세상에 없었소. 팔봉 노인의 어조는 차분했으나 그 짧은 소회 속에는 수십 년간 억눌러온 한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슬은 숨소리조차 아끼며 경청했고 명순 역시 두 손을 무릎 위에 단정히 올린 채 시선을 아래로 떨구었습니다. 팔봉 노인은 잠시 말을 가다듬더니 이번에는 두 모녀가 처한 사연을 물어왔습니다. 명순은 처음에는 선뜻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팔봉 노인의 눈매가 단순히 호기심을 채우려는 것이 아님을 깨닫고는 천천히 지나온 나날을 수레하기 시작했습니다. 모진 추방을 당했던 그날 밤의 비극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명수는 담담한 어조로 고난의 세월을 읊었습니다. 이슬은 어머니의 회상을 들으며 그날의 가혹했던 빗소리가 다시 귓가를 때리는 듯하여 두 손을 꼭 모았습니다. 팔봉 노인은 모든 이야기를 경청한 뒤에도 한동안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러다 이윽고 낮은 목소리로 탄식했습니다. 두 모녀나 나나 허망한 모함에 휘말려 삶의 터전을 잃은 기구한 처지구려 그 탄식이 머문 뒤 방 안에는 한참 동안 정막이 흘렀습니다. 세 사람이 살아온 궤적은 서로 달랐으나 억울한 누명으로 생의 근간이 흔들렸다는 사실만큼은 동일했습니다. 긴 말을 보태지 않아도 그들은 서로의 고통을 거울처럼 비추어 보고 있었습니다. 팔봉 노인은 잠시 상념에 잠겼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베풀어준 은혜를 보답하고 싶으나 지금의 나로서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구려. 대신 내가 평생을 걸쳐 익힌 의술을 이 아이에게 가르쳐주고 싶소. 명수는 뜻밖의 제안에 놀라 두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슬 역시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팔봉 노인을 바라보았지요. 의원의 의술이란 본래 아무에게나 전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도성 안에서도 오랜 세월 공을 들여 배워야 비로소 사람의 몸에 손을 댈 수 있는 귀한 일이었습니다. 팔봉 노인은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이슬을 가만히 응시했습니다. 이 아이의 눈매를 보시오. 사람을 대하는 마음이 따뜻하고 손끝이 여물고 조심스럽소. 이런 손을 가진 이가 결국 사람을 살리는 법이라오. 그 말에 명순의 눈시울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이슬은 가만히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흙먼지가 끼고 거칠어질 대로 거칠어진 손이었습니다. 산을 타며 나무를 캐고 행주를 삶으며 붓은 부엌일을 거들던 고단한 손이었지요. 그런 보잘것없는 손이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말은 이슬의 마음 깊은 곳을 조용히 울렸습니다. 그날 밤 등잔불이 낮게 일렁이는 방 안에서 팔봉 노인은 이슬의 손목을 조심스럽게 맞잡았습니다. 맥이라는 것은 단순히 짚는 것이 아니란다. 손가락 끝으로 몸 안에서 울려나오는 소리를 듣는 것이지. 팔봉 노인의 손가락이 이슬의 손목 위로 부드럽게 내려앉았습니다. 이슬은 지그시 눈을 감고 그 생경한 느낌을 따라갔습니다.
두근두근 작고도 고른 울림이 손끝을 타고 전해졌습니다. 처음 듣는 가르침과 처음 느껴보는 감각을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이슬은 숨을 죽였습니다. 팔복 노인이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억울한 일을 겪은 사람이라도 나중에는 남을 살리는 귀한 사람이 될 수 있는 법이다. 명수는 그 말을 가만히 새기며 다시금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방 안의 등잔불도 그들 사이를 조용히 비추며 흔들렸지요. 바람 한 점 없는 고요한 밤이었으나 그 작은 불빛은 마치 팔복 노인의 말을 알아듣기라도 한 듯 잠시 크게 일렁이다가 다시 잔잔하게 잦아들었습니다. 처음부터 모든 배움이 수월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팔복 노인이 약초의 이름을 하나하나 일러줄 때마다 이슬은 그것을 손에 꼭 쥐고 냄새를 맡으며 혀끝에 대어 맛을 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산에 올라가 약초를 캐오면 여전히 헷갈리는 것들이 생기곤 했습니다. 익모초와 쑥은 잎모양이 비슷하여 처음에는 자주 혼동했고 삽주 뿌리와 창포 뿌리도 같은 자리에서 엉켜 나오는 바람에 분간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슬이 캐온 약초를 살피던 팔복 노인이 고개를 가로저으면 이슬은 아무런 불평 없이 다시 산길을 올랐습니다. 맥을 짚는 일은 더욱 고되었습니다. 손끝에 닿는 울림을 읽는다는 것은 그저 체온이 따뜻한지 차가운지를 가늠하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빠른 맥과 느린 맥의 차이가 뚜렷했고 힘이 있는 맥과 힘이 빠진 맥도 저마다 달랐습니다. 겉으로 들떠있는 맥이 있는가 하면 뼈 근처까지 깊이 가라앉은 맥도 있었습니다. 이슬은 팔복 노인의 손목을 짚고 어머니 명순의 손목을 짚고 또 제 자신의 손목도 번갈아 짚어보며 하루에도 수십 번씩 연습을 거듭했습니다. 팔복 노인은 그런 이슬을 결코 다그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은 서두른다고 되는 것이 아니란다. 틀렸다고 겁먹지 말고 다시 살피며 조심스럽게 행하면 된다. 팔복 노인의 목소리는 늘 낮고 평온했습니다. 실수를 저질러도 크게 꾸짖는 법 없이 그저 묵묵히 기다려줄 뿐이었습니다. 순덕 할멈은 호통을 치는 대신 이슬이가 어느 부분을 다시 들여다보아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놓치고 지나쳤는지를 차분히 짚어주었습니다. 이슬이는 배움의 과정에서 실수를 겪을 때마다 한층 더 조심스러운 마음가짐을 갖게 되었습니다. 산에서 약초를 캐어오면 그 생김새와 결을 한 번 더 면밀히 살폈고 누군가의 맥을 짚을 때면 눈을 감고 그 미세한 떨림을 온전히 느끼려 애썼습니다. 서두르지 않는 침착함 또한 사람을 살리는 의술의 귀한 일부라는 것을 이슬이는 시간이 흐르며 몸소 깨달아 갔습니다. 이슬이는 영특하여 가르침을 깨치는 속도도 빨랐지만 무엇보다 배운 내용을 소홀히 넘기지 않는 성실함을 지닌 아이였습니다. 낮에 배운 이치는 밤새도록 되새겼고 할멈의 말씀은 마음속 깊이 새겨두었습니다. 그렇게 몇 해의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매서운 겨울이 지나고 따스한 봄을 보내며 다시금 서늘한 바람이 불어올 무렵에야 이슬이도 비로소 사람의 몸 상태를 살필 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즈음 이슬이에게 처음으로 제대로 된 환자가 찾아왔습니다. 이웃 마을에 사는 한 안악이 갓난아이를 품에 안고 간절한 모습으로 초가집 문 앞에 선 것이었습니다. 아이는 사흘 밤낮을 내리 고열에 시달렸으나 형편이 너무나 어려워 의원을 부를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처지였습니다. 안악은 산길 너머 초가집에 맥을 짚을 줄 아는 이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마지막 희망을 품고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이슬이는 아이의 가느다란 손목을 잡고 조심스럽게 진맥을 하였습니다. 맥은 빠르고 얕게 뛰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이마를 짚어보니 열은 불덩이처럼 높았으나 땀은 전혀 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이슬이는 조용히 순덕 할멈을 바라보았고 할멈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여 주었습니다. 그제야 확신을 얻은 이슬이는 형계와 박화를 다려 식힌 물을 천에 적셔 아이의 이마와 목덜미를 정성스레 닦아주었습니다. 이는 열기를 억지로 억누르기보다는 몸 밖으로 서서히 발산시키려는 처방이었습니다. 명수는 옆에서 묵묵히 약을 다리며 딸을 도왔고 안학은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한 채 그 광경을 초조하게 지켜보았습니다. 이튿날 새벽이 밝아올 무렵 마침내 아이의 열이 조금씩 잦아들기 시작했습니다. 안학은 아이를 품에 꼭 안고 한참 동안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슬이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한동안 가슴이 벅차올라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누군가의 생명을 구했다는 기쁨이 이토록 뜨거운 것임을 이슬이는 그날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초가집에는 환자들의 발길이 하나둘 이어졌습니다. 농사일을 하다 손이 심하게 투차버린 농부도 찾아왔습니다. 처음 다쳤을 때는 대수롭지 않게 여겨 버텼으나 결국 고름이 차오르고 염증이 퍼진 것이었습니다. 이슬이는 상처 부위를 꼼꼼히 살핀 뒤 쑥과 황련을 달인 물로 조심스럽게 씻어내고 깨끗한 천을 덧대어 단단히 감아 주었습니다. 농부는 며칠에 한 번씩 찾아와 경과를 보였고 이슬이는 붉은 기운이 사라지고 새살이 돋아나는 과정을 면밀히 관찰했습니다. 마침내 상처가 다 나아 농부가 환하게 웃으며 고마움을 표했을 때야 이슬이도 마음을 놓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아이를 낳은 뒤 기력이 쇠하여 누워만 있는 안학도 있었습니다. 산후 회복이 더디어 밤물조차 넘기지 못한다는 말에 이슬이는 맥을 짚고 안색을 살핀 후 순덕 할멈의 조언을 구했습니다. 기운이 몹시 빠지고 혈색이 옅어진 것을 확인한 이슬이는 대추와 황기를 넣은 탕약을 쓰기로 결정했습니다. 명수는 딸이 처방한 약을 정성껏 타려 매일같이 그 집 문 앞까지 직접 배달해 주었습니다. 보름 정도의 시간이 흐른 뒤 그 여인이 제 발로 초가집 마당에 들어섰을 때 이슬은 한참 동안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한 채 그 얼굴만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명수는 언제나 딸인 이슬의 곁을 묵묵히 지키고 있었습니다. 약탕기에 불을 지피고 정성껏 약을 다리며 환자가 잠시라도 편히 쉬어갈 자리를 정갈하게 마련하고 정성 들여 죽을 쑤어 내놓는 일은 늘 명순의 몫이었습니다. 이슬이 환자를 살피는 동안에도 명순의 손길은 한시도 쉬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도 수많은 일을 감당하며 살았으나 지금의 모습은 그때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과거에는 그저 시키는 대로 몸을 움직였을 뿐이라면 이제는 스스로 마음을 다해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미묘한 변화는 명순의 얼굴 위에 고요하고 평온한 빛으로 조용히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순덕 할멈은 이제 한 걸음 뒤로 물러나 지켜보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이슬이 환자를 돌보는 동안 순덕 할멈은 멀찍이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환자가 돌아가고 나면 짧게 한마디씩 가르침을 덧붙이곤 했습니다. 맥은 조금 더 깊이 짚어야 한다거나 그 약초는 너무 오래 다리면 맛이 너무 써져서 좋지 않다는 식의 조언들이었습니다. 비록 길지 않은 말이었으나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귀한 가르침이었습니다. 이슬은 그 한마디 한마디를 놓치지 않고 마음속 깊이 새겼으며 들은 것은 곧바로 익혀 제 것으로 만들고자 애썼습니다. 그러는 사이 산기쿰 초가집에는 사람들의 발길이 조금씩 잦아졌습니다. 형편이 너무나 어려워 마을 의원의 높은 문턱조차 넘기 힘든 이들이 하나둘 이곳을 찾아오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곡식 한 줌을 소중히 들고 왔고 어떤 이는 빈손으로 고개를 숙이며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슬은 결코 그것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명순이 늘 강조하던 것처럼
사람을 살리는 숭고한 일 앞에서 가진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묻지 않았던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사람들 사이에서는 기이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산기쿰 초가집에 젊은 의원이 하나 있는데 진맥을 보는 솜씨가 예사롭지 않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재물이 없는 궁핍한 사람도 그냥 돌려보내지 않는다는 덕담은 물 흐르듯 마을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장터 끝에서부터 깊은 골목 안까지 소문은 천천히 번져갔습니다. 이슬도 자신을 향한 그런 소문이 떠돌고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음을 놓거나 우쭐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소문이 널리 퍼질수록 더욱 몸가짐을 조심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사람의 목숨을 다루는 일 앞에서 자만심이야말로 가장 무서운 적이라는 사실을 순덕 할멈에게 가장 먼저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 무렵 이슬과 명순을 내쫓았던 양반집의 명제도 장성하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어린 티를 벗어던지고 어깨가 제법 벌어진 의젓한 청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명제의 가슴 한쪽에는 그날의 가슴 아픈 일이 여전히 낙인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하인들을 꾸짖는 호통 소리만 들어도 저도 모르게 어깨가 움츠러들었고 비가 내리는 밤이면 쉽사리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가만히 눈을 감으면 대문 밖으로 쓸쓸히 걸어나가던 두 모녀의 뒷모습이 환영처럼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일이 결국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서 비롯된 것이었으니까요. 명제는 그 일을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한 채 홀로 무거운 짐으로 품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양반집 하인 하나가 장터에 다녀와 조심스럽게 말을 전했습니다. 도련님 장터에서 이상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산기쿰 초가집에 사는 젊은 의원이 죽어가던 아이를 살려냈다고 하옵니다. 그 손길이 어찌나 영험한지 칭송하는 소리가 잦아옵니다. 명제는 겉으로는 별일 아닌 듯 무심한 표정으로 그 말을 들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갈 무렵이었습니다. 명제가 갑작스러운 병세로 자리에 눕게 된 것도 바로 그 즈음의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가벼운 곧불이나 한기가 든 것이라 여겨 하루 이틀 편히 쉬면 금세 털고 일어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사흘이 지나고 닷새가 지나도록 타오르는 불길 같은 열은 좀채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밥은커녕 물 한 모금조차 제대로 넘기지 못할 정도로 병세는 깊어만 갔습니다. 명제의 눈빛은 갈수록 흐릿해졌고 누군가 곁에서 말을 걸어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한 채 헛소리를 내뱉곤 했습니다. 최씨 부인은 아들의 야윈 손을 부여잡고 며칠 밤을 꼬박 세웠습니다. 하나뿐인 귀한 자식이 눈앞에서 시들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어미의 심정은 타들어가는 듯 했습니다. 부인은 고을에서 이름난 의원이라는 자들은 모조리 불러들였습니다. 처음 당도한 의원은 맥을 짚어보더니 열을 내리는 탕약을 처방했습니다. 하지만 정성껏 달인 약을 먹여보아도 열기는 조금도 수그러들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온 의원은 속이 꽉 막힌 것이 문제라며 다른 약재를 썼고 또 다른 의원은 기운이 통하지 않는다며 침을 놓았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처방도 효험이 없었습니다. 약이 바뀔 때마다 명제의 몸은 더욱 수척해졌고 최씨 부인의 안색 또한 날이 갈수록 초췌해졌습니다. 집안 전체가 무거운 침묵과 절망감에 짓눌려 있었습니다. 이 병은 제 미천한 재주로는 손을 쓸 방도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녀간 의원마저 고개를 저으며 포기 선언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최씨 부인은 정신이 아득해져 그대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체면이나 자존심을 따질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오직 아들만 살릴 수 있다면 무엇이든 해야 하는 절박한 처지였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집안일을 돕던 하인 하나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입을 열었습니다. 마님 며칠 전 장터에서 들은 소문이 있사옵니다.
산기춤 외딴 초가집에 젊은 의원이 하나 사는데 죽어가던 아이도 살려냈다고들 합니다. 그 손길이 어찌나 영험한지 칭송하는 소리가 자자하옵니다. 최 씨 부인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산기초, 초가집이라는 말에 선뜻 마음이 내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명망 높은 의원들까지 모두 손을 놓아버린 마당에 다른 방도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형편을 따질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부인은 입술을 굳게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체하지 말고 어서 가서 그 의원을 모셔오너라. 하인은 곧장 산길을 달려 초가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초가집 마당에 발을 들인 하인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은 듯 멈춰서고 말았습니다. 마당을 쓸고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명순이었습니다. 부엌 쪽에서 약초를 다리며 불을 지피고 있는 이는 이슬이었습니다. 하인은 자신의 두 눈을 의심했습니다. 몇 해 전 비녀 도둑으로 몰려 대문 밖으로 비참하게 쫓겨났던 그 모녀가 바로 눈앞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어라 말을 꺼내야 할지 몰라 입술만 달싹일 뿐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명순과 이슬 역시 그 하인의 얼굴을 단번에 알아보았습니다. 순간 마당을 감도는 공기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명순은 들고 있던 빗자루질을 멈추었고 이슬 또한 약을 다리던 손을 멈춘 채 하인을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반가움도 놀라움도 섞이지 않은 무거운 시선이었습니다. 다시는 마주칠 일 없을 거라 여겼던 모진 과거가 갑자기 눈앞에 되살아난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하인은 고개를 깊이 숙인 채 간신히 입을 떼었습니다. 도련님께서 열병으로 위독하시니 제발 도와주십시오. 마님께서 부디 왕진을 와주십사 간곡히 청하셨습니다. 명수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들고 있던 빗자루를 내려놓고 방 안으로 묵묵히 들어갔습니다. 이슬 역시 마당에 서 있는 하인을 그대로 둔 채 어머니의 뒤를 따라 방으로 향했습니다. 방 안에는 순덕 할멈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 사이에는 한동안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명순의 마음은 걷잡을 수 없이 어지러웠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쫓겨나던 그날 밤의 기억이 서슬 퍼렇게 되살아났기 때문입니다. 차가운 비를 맞으며 정처 없이 걷던 길과 의지할 곳 하나 없이 어둠 속에서 떨던 공포가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다시는 그 집의 문턱을 밟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집 마당에 발을 들이는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답답해져 숨이 막힐 것만 같았습니다. 이슬의 손등도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애써 평정을 유지하려 했으나 요동치는 마음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날 모질게 닫히던 대문 소리가 환청처럼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그때 순덕 할멈이 나직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무함을 당해 삶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심정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 명순과 이슬은 말없이 할멈을 응시했습니다. 할멈은 이어 말했습니다. 하지만 의술이라는 것은 원한을 따져가며 베푸는 것이 아니다. 지금 네 눈앞에 살릴 수 있는 목숨이 있다면 결코 망설여서는 안 된다. 순덕 할멈의 말은 짧았으나 그 울림은 깊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방 안에 가득 찼던 울분을 조금씩 가라앉혔습니다. 명수는 지그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습니다. 이슬도 떨리던 손을 무릎 위에 단정히 올리고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잠시 후 이슬이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겠습니다. 명수는 딸의 단호한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두 사람은 약상자와 보따리를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손길은 평소보다 조금 더뎠습니다. 그것은 서두르지 않아서가 아니라 무너진 마음을 다시 세울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윽고 두 사람은 다시 그 양반집 대문 앞에 섰습니다. 이슬은 대문 앞에서
잠시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위압감을 주는 크고 단단한 대문은 예전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마치 그날 밤 자신들을 밀어내며 다치던 소리가 다시 들리는 듯 했습니다. 이슬은 눈을 한번 감았다가 뜬 뒤 조용히 안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명순도 아무 말 없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안채 쪽으로 들어서자 최 씨 부인이 마당에 나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부인은 두 사람의 얼굴을 마주하는 순간 할 말을 잃은 듯 했습니다. 부인의 안색은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렸고 사진은 굳어버린 듯 미동도 없었습니다. 놀라움과 당황함, 그리고 오랫동안 가슴 깊이 묻어두었던 부끄러움이 교차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이내 최 씨 부인은 천천히 몸을 낮추었습니다. 고운 비단 치마가 거친 흙바닥에 그대로 닿았습니다. 한때 자신이 비정하게 내쫓았던 하인 모녀 앞에 권세 높은 양반집마님인 그녀가 직접 무릎을 꿇은 것이었습니다. 지난날의 일은 내가 정말 큰 잘못을 저질렀네. 무슨 말을 해도 모자라겠지만 제발 내 아들 명재만은 살려주게. 부인의 목소리는 애처롭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이제 체면도 자존심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식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절박한 두려움만이 가득했습니다. 명수는 그 광경을 목도하고도 마음속의 응어리가 선뜻 풀리지는 않았습니다. 명순의 가슴 한구석에는 여전히 응어리진 한이 돌덩이처럼 무겁게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서러운 속내를 차마 입 밖으로 내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이 자리가 해묵은 원망을 쏟아낼 때가 아님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슬은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병상에 누워있는 명재는 예전의 기백은 온데간데 없이 몰라볼 정도로 수척해진 모습이었습니다. 얼굴은 고열로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거친 숨소리만이 방 안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이슬은 명재의 곁에 무릎을 굽히고 앉아 그의 가느다란 손목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진맥을 하는 이슬의 손끝이 아주 미세하게 떨려왔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명재가 흐릿한 눈을 가늘게 뜨며 이슬을 바라보았습니다. 비몽사몽간이라 정신이 온전치 않았으나 그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흔들렸습니다. 눈앞의 이슬을 알아본 것인지 아니면 그저 열기에 취해 헛것을 본 것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명재의 몸이 작게 들썩였고 손가락 끝이 무언가를 붙잡으려는 듯 가늘게 움직였습니다. 마치 오래전 미처 전하지 못한 말이 가슴속 깊이 남아있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이슬은 진맥을 마친 뒤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방 안에 모인 사람들은 모두 숨을 죽인 채 이슬의 입술만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슬은 잠시 눈을 감고 마음을 가다듬더니 낮고 명징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아직 방도가 있습니다. 손을 쓸 수 있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일시적으로 멈춘 듯 고요해졌습니다. 최 씨 부인의 눈에서는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고 문가에 서 있던 명수는 조용히 두 눈을 감았습니다. 이슬은 곧바로 가져온 약 보따리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이슬은 먼저 명재가 지금까지 복용하던 약들을 모두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여러 의원을 거치며 처방된 약들이 무분별하게 뒤섞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열을 내리려는 약과 속을 다스리려는 약이 한데 뒤엉키고 침술까지 무리하게 더해지면서 명재의 몸은 병마와 싸우기도 전에 이미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이슬은 그 처방들을 살핀 뒤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강제로 열을 억누르려고만 해서는 안 됩니다. 소진된 몸이 스스로 기운을 찾을 수 있도록 먼저 도와야 합니다. 최 씨 부인은 그 말이 선뜻 믿기지 않는 듯 입술을 파르르 떨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다른 방도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에 부인은 아무 말 없이 한 걸음 물러나
이슬의 처분만을 기다렸습니다. 이슬은 침착하게 손을 움직였습니다. 먼저 맑은 물을 끓이게 한 뒤 깨끗한 행주를 적셔 명제의 이마와 목덜미를 닦아내었습니다. 이어 손목과 발목을 번갈아 정성껏 훑어 내려갔습니다. 이는 억지로 열을 끄기보다 몸 안의 열기가 스스로 빠져나갈 길을 터주려는 것이었습니다. 명수는 곁에서 쉼없이 물을 갈아오고 행주를 빨며 딸을 도왔습니다. 두 사람의 손길은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약 또한 독한 성분은 배제했습니다. 텀뿌리와 맹문동을 정성껏 다려 진액을 뽑아내고 거기에 대추를 더해 기력을 보충했습니다. 지친 몸을 지탱해주면서도 열이 서서히 풀리도록 유도하는 비방이었습니다. 이슬은 다려낸 약을 한꺼번에 마시게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작은 숟가락으로 조금씩 나누어 자주 입안으로 흘려 넣었습니다. 명제의 몸이 이미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진 상태라 급하게 약 기운을 들이밀면 도저히 버텨내지 못할 것이라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숟가락으로 한 번 떠서 먹인 뒤 명제가 그것을 온전히 삼킬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다음 수저를 올리는 일을 밤새도록 거듭했습니다. 명순 역시 그날 밤 한숨도 눈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이슬이 명제의 곁에서 병간호에 전념하는 동안 명수는 부엌을 지키며 정성으로 죽을 쓰고 끊임없이 약을 다려 올렸습니다. 아궁이 앞에 웅크리고 앉아 불을 지피는 명순의 모습은 지난 세월의 잔상과 닮아 있었습니다. 예전에 이 집에서 종살이를 하던 시절에도 그녀는 이처럼 부엌을 지키며 불을 떼곤 했습니다. 허나 그때와 지금은 그 마음가짐부터가 확연히 달랐습니다. 과거에는 억지로 떠맡은 고된 일이었으나 지금은 자신의 의지로 소중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춘덕 할멈은 기력이 예전 같지 않아 먼 길을 동행하지 못한 채 초가 집에 남았으나 이슬이 잠시 집에 들를 때마다 귀한 가르침을 전해주었습니다. 사흘 안에 땀이 돋기 시작하면 고비를 넘기는 것이니 그 전까지는 억지로 열을 건드리지 말라는 그 신신당부를 이슬은 가슴 깊이 새기며 다시 명제의 곁을 지켰습니다. 첫날 밤이 지나고 이튿날 아침이 밝았음에도 명제의 열기는 쉽사리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맥박에는 미묘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전날의 거칠고 위태롭던 흐름과는 달리 한결 차분하고 고른 기운이 손끝에 전해졌습니다. 이슬은 이 긍정적인 변화를 감지하고도 겉으로 내색하지 않은 채 묵묵히 약을 다려 올렸습니다. 씨 부인은 불안함을 이기지 못하고 방 앞을 서성거리며 들락날락하기를 되풀이했으나 이슬은 그 소란에 마음을 두지 않았습니다. 오직 명제의 맥동 하나에만 온 신경을 집중할 뿐이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새벽, 마침내 명제의 이마 위로 땀방울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잔잔했던 땀방울이 이내 굵어지더니 관자놀이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이슬은 행주로 조심스럽게 땀을 닦아내며 다시금 맥을 짚어보았습니다. 맥박은 눈에 띄게 안정되었고 들끓던 기운이 서서히 안으로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이슬은 눈을 지그시 감고 손끝에 전해지는 감각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고비를 넘기고 있음이 확실했습니다. 마침 죽그릇을 받쳐들고 방 안으로 들어온 명순을 향해 이슬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자 명순의 눈시울이 순식간에 붉어졌습니다. 그것이 천행이라는 안도감 때문인지 혹은 오랜 세월 쌓인 응어리가 밀려와서인지 명순 본인조차 가늠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날 오후 명제가 마침내 혼탁했던 정신을 차리고 제대로 눈을 떴습니다. 천장을 멍하니 응시하던 명제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이슬과 명순을 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을 마주한 순간 명제의 눈동자가 세차게 흔들렸습니다. 그것은 열병으로 인한 흔들림과는 달랐습니다.
오래전부터 가슴 깊은 곳에 억눌려 있던 무언가가 한꺼번에 터져 나오려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이윽고 명재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정막이 감도는 방 안에서 아무도 먼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명재는 떨리는 입술을 몇 번이고 달래며 간신히 힘겨운 목소리를 냈습니다. 사실 그날의 비녀는 제가 몰래 가져갔다가 잃어버린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은 듯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친구에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 손을 댔으나 분실하고 말았고 어머니께 꾸중을 들을까 두려워 끝내 입을 다물었다는 말이 이어졌습니다. 명재의 목소리는 흐느낌에 섞여 자꾸만 끊어졌습니다. 저 때문에 두 분이 억울하게 쫓겨나셨다며 모든 것이 제 잘못이라며 명재는 참회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최 씨 부인은 방문 밖에서 그 말을 모두 듣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다리의 기운이 순식간에 빠져나가며 바닥으로 천천히 주저앉았습니다. 무릎 위에 놓인 두 손이 주체할 수 없이 떨려왔습니다. 그날 자신이 명순과 이슬에게 쏟아냈던 모진 말들이 하나하나 환청처럼 귓가를 때렸습니다. 천한 것들은 귀한 물건만 보면 눈독을 들인다며 몰아세웠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제대로 된 변명조차 듣지 않고 장대비가 쏟아지던 밤에 대문 밖으로 내몰았던 잔인함이 스스로를 괴롭혔습니다. 부인의 눈에서 회한의 눈물이 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대체 어찌 그런 짓을 저질렀단 말이냐. 부인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그 울음소리에는 뒤늦게 깨달은 부끄러움과 깊은 자책이 섞여 있었습니다. 명수는 그 광경을 지켜보면서도 가슴 한구석에 맺힌 응어리가 쉽사리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눈앞의 울음이 거짓이라고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잠시 후 최 씨 부인은 겨우 몸을 추스르고 일어나 명순과 이슬 앞에 서서 허리를 깊게 숙였습니다. 내가 참으로 큰 죄를 지었네. 어떤 말로도 갚을 수 없겠지만 부디 용서를 구하네. 이슬은 곧장 대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가슴속에서 수만 가지 감정이 소용돌이쳤습니다. 지난 고통을 한순간에 잊고 괜찮다고 말하기에는 상처가 너무나 깊었습니다. 억울하게 쫓겨나던 그 빗속의 밤과 산기태 초가집에서 추위와 허기를 견디던 날들, 그리고 장터 구석에서 숨죽여 지내던 시간들이 여전히 생생했기 때문입니다. 한참의 침묵 끝에 이슬이 차분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은 되돌릴 수 없는 법입니다. 다만 무엇보다 사람의 목숨이 먼저였을 뿐입니다. 그 목소리가 방 안의 무거운 공기를 조용히 가라앉혔습니다. 며칠 후 최 씨 부인은 마을 사람들 앞에서 은비녀 사건의 전말을 낱낱이 밝혔습니다. 명순과 이슬모녀가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쫓겨난 것이며 모든 잘못은 자신의 집안에서 시작된 일임을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오랜 시간 치욕스러운 이름을 짊어지고 살아야 했던 두 모녀의 명예가 비로소 바로잡히는 순간이었습니다. 명수는 그 선언을 들으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참으로 길고도 고단한 기다림이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말로만 사죄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모녀가 약방을 차릴 수 있도록 넉넉한 미천을 내놓았고 귀한 약재들도 아낌없이 지원해 주었습니다. 산기쌈의 위태로운 초가집 대신 마을 안쪽에 아담하고 튼튼한 집 한 채도 마련해 주었습니다. 이제 명순과 이슬은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하는 하인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비로소 자신의 손으로 사람을 살리며 당당히 살아갈 길을 찾았습니다. 약방이 처음 문을 여는 날 팔복 노인이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노인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약방의 간판을 바라보았습니다. 모진 세월을 떠돌며 억울함만 가슴에 품고 살았던 날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스러운 세월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순덕 할멈이 전해준 가르침이 이슬의 손으로 이어졌고 그 손은 이제 고통받는 이들을 구제하고 있었습니다. 팔복 노인의 눈가에 기쁨의 물기가 맺혔습니다. 약방 안으로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가난한 농부였습니다. 이슬은 밝은 미소로 그를 맞이했고 명수는 안쪽에서 정성껏 약을 다리며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아궁이에서 피어오른 연기가 처마 너머 푸른 하늘로 잔잔하게 흩어져 갔습니다. 따뜻한 봄볕이 약방 문턱에 가만히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살림은 전보다 넉넉해졌고 어엿한 약방까지 갖추게 되었지만 명순과 이슬은 예전의 마음가짐과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형편이 모자라 머뭇거리는 사람이 보이면 먼저 다가가 그 사정을 살폈고 돈이 없다며 문 밖에서 발길을 돌리려는 이가 있으면 결코 그냥 보내는 법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은 남루한 행색의 사내 하나가 다리를 절뚝이며 약방 앞을 서성거렸습니다. 종아리에는 피가 벌게 엉겨 붙어 있었고 바짓단은 이미 피와 흙에 젖어 딱딱하게 말라 있었습니다. 사내는 몇 번이나 안을 들여다보며 망설이다가 끝내 발길을 돌리려 하였습니다. 그때 이슬이 얼른 문 밖으로 나가 사내를 붙잡았습니다. 어디를 그냥 가시려는 것입니까? 다친 다리부터 먼저 보셔야지요. 사내는 손사래를 치며 약값이 없다고 힘없이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슬은 더 묻지도 않고 사내의 팔을 붙들어 안으로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상처는 생각보다 훨씬 깊었습니다. 다친 채로 무작정 버틴 탓에 살점이 벌어지고 열까지 심하게 올라 있었습니다. 이슬은 상처를 깨끗이 씻어내고 약을 발라준 뒤 깨끗한 천으로 정성껏 감아주었습니다. 사내는 연신 미안하다며 고개를 숙였고 곁에 있던 명수는 따뜻한 죽 한 그릇을 정갈하게 담아 내주었습니다. 사내가 떨리는 손으로 품속을 뒤적거리자 명수는 그 손을 가만히 눌러 말렸습니다. 사람 몸부터 먼저 추스르시고 돈 걱정은 나중에 하시지요. 또 어떤 날은 어린아이를 업은 여인이 다급하게 약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아이는 얼굴이 벌레께 달아오른 채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품 안에서 콩 한 주머니를 조심스레 꺼내 보였습니다. 그러고는 민망한 얼굴로 가진 것이 이것뿐인데 우리 아이를 좀 봐줄 수 있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쌀도 떨어지고 살림이 기울어 손에 쥔 것이라고는 이것뿐이라는 간절한 사정이었습니다. 이슬은 그 말을 듣고 콩주머니를 한번 내려다본 뒤 곧장 아이의 이마부터 짚어보았습니다. 그러고는 여인을 안심시키듯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것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니 아이부터 어서 눕히세요. 어머니, 여기 미음부터 좀 내어주세요. 명수는 곧장 부엌으로 들어가 따뜻한 미음을 내왔고 이슬은 아이를 눕혀 열을 살폈습니다. 정성껏 약을 다려 먹이고 목덜미를 닦아주었으며 밤에 다시 열이 오르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찬찬히 일러주었습니다. 여인은 돌아가며 몇 번이고 고개를 숙여 절을 했지만 이슬은 끝내 약값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두 모녀는 형편이 좋아진 뒤에도 재물보다 사람을 먼저 보았습니다. 어려운 시절을 모질게 버텨온 사람들이었기에 아픈 몸보다 더 서러운 사정이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모녀의 새로운 삶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성실하게 살고 아무리 바르게 살아도 뜻하지 않은 누명과 오해가 찾아와 앞길을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은 두 가지 길 앞에 서게 됩니다. 평생을 원망과 분노 속에 자신을 내어주며 살 것인가, 아니면 그 모진 풍파 안에서도 사람됨의 도리를 지키며 묵묵히 한 걸음씩 나아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명순과
이슬 두 모녀는 후자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타인을 향한 따뜻한 손길을 결코 거두지 않았으며 원한이 뼛속까지 사무치는 찰나에도 사람의 귀한 목숨 앞에서는 가슴 속 미움을 기꺼이 내려놓았습니다. 그 숭고한 선택은 결국 두 모녀를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서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 인위적으로 세워준 명예로운 자리가 아니라 스스로가 묵묵히 쌓아 올린 올곧은 마음이 빚어낸 결실이었습니다. 억울한 누명이 찾아오고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처지라 할지라도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를 잃지 않는 마음가짐 하나가 결국 가장 크고 단단한 힘이 된다는 사실을 그들은 몸소 증명해 보였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명순과 이슬 모녀가 오늘날 우리에게 남겨준 가장 값지고 귀중한 가르침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계속해서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더욱 깊이 있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